안녕하세요. AWS에서 보안 담당 솔루션즈 아키텍트로 근무하는 신우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AWS 온라인 이벤트 클라우드 보안 특집에서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는 주요 AWS 모범 사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세션을 시작하기에 앞서 강연 중 질문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웨비나 화면을 보시면 화면 우측에 질문창이 있는데요. 궁금하신 내용을 이 질문창에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 세션의 주요 아젠다입니다. 각각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기에 앞서 이 세션에서 다뤄질 주요 클라우드 보안 위협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명 관리, 시큐리티 그룹 관리, S3 보안 설정, 시스템 패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도스 공격 방어와 관련한 모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우드에는 다양한 보안 위협이 존재합니다. 외부자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고요. 내부자의 위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고객이 많아짐에 따라 각종 미디어에 클라우드와 관련한 다양한 보안 사고 뉴스를 접할 수 있는데요. 미디어에 가장 자주 언급되는 보안 사고와 우리 AWS 내부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5가지가 클라우드에서의 가장 큰 보안 위협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클라우드 사용에서 필수라고 볼 수 있는 AWS 자격증명에 대한 관리를 첫 번째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WS 자격증명의 유출은 다양한 보안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유출 사고에서부터 랜섬웨어 감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AWS 자격증명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큐리티 그룹의 관리입니다. 시큐리티 그룹은 AWS의 보안 기능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네트워크 방화벽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따라서 네트워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미디어에 노출되는 보안 사고 유형을 보면 적절하게 관리되지 않은 시큐리티 그룹 설정이 침해 사고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시스템 패치입니다. 시스템 패치의 중요성은 굳이 강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보안 사고 원인이 패치가 되지 않은 시스템 때문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S3 보안 설정입니다. 아마 이 세션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도 S3와 관련한 보안 사고 뉴스를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많이 언급되는 보안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고가 발생하는 영역이 바로 S3 보안 설정 영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디도스 공격입니다. 공격자는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공격을 수행을 합니다. 디도스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중지시키려고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다른 공격을 숨기기 위해서 디도스 공격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디도스 공격이 클라우드 보안 위협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5가지 보안 위협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격증명 관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자격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패스워드와 액세스 키의 주기적인 교체 등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들이 필수입니다. 이에 더해서 저는 안전한 자격증명의 사용을 위해서 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IAM에는 IAM 유저와 IAM 롤이라는 개념이 존재합니다. IAM 유저는 ID 패스워드와 액세스 키, 시크릿 키를 발급받기 때문에 보안의 관점에서는 IAM 유저를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패스워드나 시크릿 키에 대한 유출 사고에 대해 항상 대비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에 반해 IAM 롤은 고정적인 ID 패스워드나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IAM 유저에 비해 보안적으로 고려사항이 적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장점이 있는 IAM 롤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절차에 따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IAM 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AM 롤을 생성하고 IAM 롤을 사용할 수 있는 주체를 신뢰 정책을 통해 지정하여야 합니다. 화면에서는 IAM 사용자를 신뢰 정책에 허용된 보안 주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IAM 롤에 대한 권한을 할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IAM 유저를 생성해야 합니다. IAM 유저는 IAM 롤의 권한을 위임받기 위해서 어십 롤과 같은 권한을 필요로 하는데요. IAM 유저에 해당되는 정책에 어십 롤과 같은 권한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IAM 롤과 IAM 유저가 준비되었다면 IAM 유저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IAM 롤의 권한을 수임할 수 있습니다. IAM 롤은 IAM 유저로부터 수임 요청을 받게 되면 그 응답으로 액세스 키, 시크릿 키, 그리고 토큰을 발급하게 되는데요. 관리자는 이렇게 발급된 값들을 이용해서 AWS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와 같은 IAM 롤을 사용하는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EC2 관리자에게 IAM 사용자를 통해서 EC2 관리 권한을 할당하는 것이 아니라 IAM 역할을 통해서 권한을 할당하는 시나리오인데요.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다음의 플로우를 따르면 됩니다. 먼저 IAM 사용자를 만드시고요. IAM 사용자에게는 다른 권한은 모두 제외하고 어춤롤 권한을 할당을 합니다. 그리고 이 IAM 사용자가 EC2를 제어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EC2 제어 권한을 가진 EC2 어드미니스트레이터 롤로 전환을 하도록 합니다. 롤로 전환이 된 이후에는 이 사용자는 EC2 롤에 할당이 된 권한을 할당받게 되는데요. 이 권한을 통해서 EC2를 제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이후에 생성된 로그를 보면 유저 아이덴티티 부분에 원래 IAM 사용자의 사용자명이 기입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롤로 수행을 했던 작업에 대한 책임 추적성 역시 클라우드 트레이를 통해서 안전하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사례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한 IAM 롤의 활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전 IAM 유저를 이용해서 IAM 롤의 권한을 획득하는 방법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방법 외에도 인스턴스에 할당되어 있는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IAM 롤의 권한을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존재합니다. 이 방법이 바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통해 IAM 롤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EC2 인스턴스에 IAM 롤을 할당해야 합니다. EC2 인스턴스에 롤을 할당하는 것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통해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인스턴스 프로파일을 EC2 인스턴스에 할당하시면 EC2 인스턴스는 연결된 IAM 롤의 자격 증명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인데요. 이렇게 EC2 인스턴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된 IAM 롤을 EC2 인스턴스에 설치되어 있는 애플리케이션이 호출하여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에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해서 IAM 롤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작업이 필요한데요. 먼저 어플리케이션에서 169254, 169254로 시작하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를 호출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호출에 대한 응답으로 받은 액세스 키, 시큐리티 키, 그리고 토큰을 변수화하여 AWS 서비스 호출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가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애플리케이션에서 S3나 다이나모DB와 같은 AWS 서비스에 대한 호출이 필요할 때 별도로 소스 코드에 AWS 자격증명을 하드 코드하는 것과 같은 보안 취약점을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버전 1과 버전 2가 존재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버전 1은 그 사용 방법이 아주 심플합니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의 사용을 위한 기본 URL은 169254, 169254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URL을 통해서 호출을 하게 되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호출된 URL에 기반해서 지정된 값을 리턴을 하게 됩니다. 조금 전 설명을 드린 IAM 롤을 호출하는 URL은 169254, 169254 latest metadata IAM security credential 그리고 롤 네임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정된 롤 이름을 입력하시면 시큐리티 키, 액세스 키, 그리고 토큰이 리턴되게 됩니다. 이처럼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1은 그 사용 방법이 쉽고 간단해서 여러 애플리케이션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1은 SSRF와 같은 서버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SSRF, 즉 서버 사이드 리퀘스트 포저리 공격은 외부에서 악의적인 요청을 전달하여 그 요청을 전달받은 취약점이 존재하는 웹서버와 같은 곳에서 변조된 요청을 재전송함으로써 공격이 이루어지는데요. 만일 IAM 롤이 연결된 EC2 인스턴스가
SSRF 공격에 대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외부의 공격자가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요청을 통해서 EC2 인스턴스에 연결되어 있는 IAM 롤의 권한을 획득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SSRF 공격의 원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먼저 SSRF 공격의 취약점이 있는 웹서버와 같은 애플리케이션이 EC2 인스턴스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이 웹서버가 169.254, 169.254로 시작하는 로컬 호스트 요청에 대해 허용되어 있어야 합니다. OS에 설치되어 있는 방화벽 기능을 통해 이와 같은 로컬 호스트 요청을 특정 프로세스로 제한하여 허용할 수 있지만 취약점이 있는 시스템의 경우에는 대부분 전체 프로세스에 대해 허용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OS 방화벽이 허용하고 있고 웹서버가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외부 공격자는 SSRF 공격을 성공할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공격자는 SSRF 공격을 위해서 일반적인 HTTP 요청의 파라미터 값 등으로 위장하여 SSRF 요청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받은 웹서버는 일반적인 HTTP 요청을 처리한 후에 파라미터 부분에 속한 요청을 다시 한번 처리하려고 시도하는데요. 이때 파라미터에 속한 HTTP 요청이 로컬 호스트에 있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URL이기 때문에 웹서버는 메타데이터를 호출하고 메타데이터 서비스는 정상적인 호출이기 때문에 요청에 응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웹서버는 수신한 메타데이터 응답값을 공격자가 요청한 일반적인 HTTP 요청의 응답값으로 전달하는 플로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C2 환경에서의 SSRF 공격 방어는 기본적으로 사용자의 관리 영역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SSRF 취약점을 방어하지 않는다면 의도치 않은 고난의 유출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AWS에서는 이와 같은 공격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를 내놓았습니다. 버전 1에 비해 버전 2는 여러 가지 변경 사항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의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버전 2는 메타데이터의 호출을 위해서 토큰이라는 별도의 인증값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와 같은 토큰 값은 최초 리퀘스트 요청 시 put 메소드를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용자 혹은 어플리케이션은 put 요청을 통해서 토큰을 발급받은 후 이 토큰 값이 유효한 경우에 한하여 get을 이용한 메타데이터 호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를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았던 SSRF 공격이 어떻게 차단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전 1에서는 토큰이라는 구분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에서 SSRF 요청을 하게 되면 공격자는 바로 메타데이터를 수신할 수 있었는데요. 버전 2에서는 메타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토큰의 값을 검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격자가 버전 1에서 했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SSRF 공격을 시도한다면 메타데이터를 요청할 때 토큰이 없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메타데이터 요청이 차단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메타데이터 요청을 위해 꼭 필요한 토큰을 발급받으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앞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는 토큰을 발급하는 URL 요청에 대해서는 get 요청이 아닌 put 요청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공격자는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서 EC2 인스턴스 상의 웹서버가 공격자의 요청을 받아서 put 요청을 169.254, 169.254 URL에 요청하는 공격을 시도해야 하는데요. 이처럼 외부의 요청을 받아서 내부적으로 put 요청을 전달하는 애플리케이션 취약점을 찾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공격자의 입장에서는 put 요청을 이용해서 SSRF 공격을 성공해야 한다는 큰 걸림돌이 생기기 때문에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는 버전 1에 비해 SSRF 공격 성공률이 현저히 낮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싶은 사항은 SSRF 공격 방어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에서 구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사용과 별개로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 SSRF 공격에 취약한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조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이처럼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2는 버전 1에 비해 보안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타데이터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경이라면 가급적 버전 2를 사용하도록 하는 게 좋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1과
버전 2의 사용 방법이 다른 만큼 별도의 검증 프로세스 없이 한 번에 버전 2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버전 1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의 코드가 변경이 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두고 버전 2로 전환하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같은 유예 기간에서는 클라우드 와치에서 제공하는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매트릭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버전과 관련하여 버전 1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에 조직 내에 버전 1을 사용하는 것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에 전체 조직에 버전 2만을 허용하도록 정책을 가져가시면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서비스 버전 전환 과정에서의 예기치 않은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 그룹 관리입니다. 시큐리티 그룹 관리와 관련하여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프리픽스 리스트의 활용입니다. 최근에 AWS에서는 시큐리티 그룹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리픽스 기능을 추가하였는데요. 프리픽스 리스트는 자주 사용하는 호스트나 IP 대역을 그룹으로 지정한 후 시큐리티 그룹 등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입니다. 기존에는 이와 같은 프리픽스 리스트는 S3와 다이나모DB 대역에 대한 AWS 메이지드 리스트가 라우팅 설정 과정에서 이용이 가능했었는데요. 현재는 고객 여러분들이 직접 프리픽스 리스트를 생성하고 이용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자주 사용되는 화이트 리스트 대역이 있다면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할 때마다 매번 수동으로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생성되어 있는 프리픽스 리스트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시큐리티 그룹을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 관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고 싶은 두 번째 사항은 파이어월 매니저의 활용입니다. 파이어월 매니저는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다양한 보안 서비스에 대한 통합 보안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AWS 와프, AWS 쉴드, 그리고 최근에 출시한 AWS 네트워크 파이어월과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이처럼 파이어월 매니저는 다양한 서비스와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이어월 매니저를 사용하시면 IP 레벨의 트래픽 제어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레벨 혹은 어플리케이션 레벨의 디도스 공격 방어를 위한 아키텍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 시큐리티 그룹을 관리하시면 여러 가지 시큐리티 그룹 관리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시큐리티 그룹 정책에 대해 손쉽게 관리하실 수 있고요. 보안 관리자 이외에는 시큐리티 그룹의 설정을 변경하실 수 없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에 따라 시큐리티 그룹 정책을 설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설정을 교정하거나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사용 중인 다양한 시큐리티 그룹에 대한 유효성 검증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파이어월 매니저의 시큐리티 그룹 정책 타입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커먼 시큐리티 그룹입니다. 커먼 시큐리티 그룹은 멀티 어카운트 환경에서 AWS 오거나이제이션스에 속한 계정의 시큐리티 그룹을 적용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 내에서 사용 중인 전체 EC2 인스턴스에 대해 보안 관리자가 설정한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전체 적용하거나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시큐리티 그룹 설정을 준수하는지 등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시큐리티 그룹 내에 있는 규칙을 점검할 수 있는 정책 타입인데요. Audit and Enforcement of Security Group Rules를 사용하시면 시큐리티 그룹 내에 적용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 규칙을 파이어월 매니저의 정책을 통해 지정된 규칙과 비교하여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큐리티 그룹이나 중복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식별하는 정책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을 사용하시면 불필요하게 생성되어 있는 시큐리티 그룹을 식별하고 최소화할 수 있어 시큐리티 그룹 자원 관리에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파이어월 매니저의 정책을 통해서 시큐리티 그룹의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적용하실 수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사내망 IP에 대해서만 SSH 접속을 허용하거나 외부에서 VPC 내부로 향하는 트래픽에 대해 클라우드 프런트 IP 대역에 대해서만 웹 접근을 허용하는 등의 네트워크 보안 정책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은 네트워크 보안 정책 가이드라인을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서 구현하시면 개별 어카운트에서는 임의로 설정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보다 안전한 네트워크 보안 관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패치 관리입니다. AWS에서 EC2 인스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AMI라는 아마존 머신 이미지를 지정해야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기준이 되는 소스 AMI에서 다양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보안 프로그램이나 제거되어야 하는 취약점들을 처리한 후에 가장 안전한 상태의 AMI를 골든 AMI라는 이름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안팀이나 운영팀에서는 지정된 골든 AMI 이외에는 사용이 제한되어야 하며 EC2 인스턴스의 사용이 필요한 DevOps 엔지니어나 코드 파이프라인 혹은 기타 자동화된 도구에서는 반드시 골든 AMI를 이용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가능하다면 골든 AMI의 사용 및 관리 프로세스에 결제권자의 승인하에 프로세스가 진행되도록 구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EC2 인스턴스에 필요한 자격증명이 있다면 파라미터 스토어와 같은 서비스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골든 AMI 생성 및 관리 프로세스를 직접 구성하지 않고 AWS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는데요. AWS EC2 이미지 빌더는 골든 AMI를 관리하는 기능을 관리형으로 제공해 드립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렸던 소스 AMI에서부터 다양한 보안 처리 과정, 그리고 배포의 단계까지 EC2 이미지 빌더를 통해서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잡했던 과정들을 EC2 이미지 빌더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AMI 관리를 위해 꼭 사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시스템스 매니저입니다. 시스템스 매니저는 시스템 관리를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그중 패치와 관련해서는 패치 매니저라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여러분들은 리눅스나 윈도우즈 인스턴스의 패치를 패치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실 수 있는데요. 패치 매니저를 사용하실 때는 베이스라인을 지정하시고 패치가 진행될 메인터넌스 윈도우를 지정하시면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패치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패치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계정 내에 사용하는 시스템에 대한 패치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골든 AMI를 이용하고 패치 매니저를 이용하는 환경을 구성하셨다면 계정 내에 운영되는 각 시스템들이 취약점은 존재하는지 혹은 패치는 잘 적용이 되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인스펙터나 시스템스 매니저를 통해서 개별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시큐리티 허브를 통해서 통합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시큐리티 허브는 인스펙터 그리고 패치 매니저와도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큐리티 허브만으로도 인스펙터가 탐지한 취약점이나 패치 매니저가 탐지한 패치 규정 위반 시스템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을 통해 패치 규정을 위반한 시스템을 탐지한 경우라면 해당 시스템에 대한 패치 규정을 준수하는 것도 자동화하여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AWS 콘피그나 시스템스 매니저, 시큐리티 허브 등이 감지한 패치 규정 위반 이벤트를 클라우드 와치 이벤트를 통해서 감지하도록 구성한 후에 관련 부서의 경보나 알람을 SNS를 통해서 발송할 수 있도록 구성하고, 람다나 시스템스 매니저의 런 커맨드 등을 통해서 탐지된 위반 내역에 대해 적절하게 문제 해결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동화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S3 보안 설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AWS 구성도는 여러분들이 안전한 S3 이용 환경을 구성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을 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AWS 오거나이제이션스를 이용해서 계정을 계층화하고 OU를 구성하고 SCP를 이용해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S3 버킷에 대한 인터넷 접근 정책을 설정하는 것을 담고 있고, 내부에서 접근하는 요청을 처리할 수 있는 S3용 VPC 엔드포인트도 담고 있습니다. S3는 AWS에서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그만큼 보안적으로 중요하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와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각각의 기능을 이용해서 어떻게 S3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권한 경계 적용입니다. AWS에서는 사용자의 권한에 대한 경계를 규정할 수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옵션들 중 가장 상위에서 동작하는 개념이 SCP인데요. SCP, 즉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는 계정 레벨에서 동작하는 정책입니다. 여러분들은 SCP를 이용하여 특정 계정에 S3와 관련된 권한을 루트를 포함하여 제한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옵션으로는 VPC 엔드포인트 폴리시가 있는데요.
VPC 엔드포인트는 VPC 내부에서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S3에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는 S3 엔드포인트에도 폴리시가 할당이 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S3 엔드포인트 폴리시를 통해서 VPC 내에서 어떠한 IAM 자격증명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 버킷에 퍼블릭 설정을 제한하는 S3 블락 퍼블릭 액세스 기능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S3 버킷이 퍼블릭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계정 레벨에서 이 기능을 활성화하시면 해당 계정에 속한 어떠한 S3 버킷도 사용자의 과실이나 의도적인 설정 변경에 의해서 퍼블릭으로 설정되는 것을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VPC 엔드포인트를 이용해서 VPC 내에서 지정된 IAM 사용자만이 VPC 엔드포인트를 사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엔드포인트 폴리시를 활용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내에 IAM 사용자, 역할 등이 있고 인터넷을 경유하지 않고 코리아 버킷이라는 S3 버킷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VPC 구성 요소가 S3 VPC 엔드포인트인데요. 만일 이렇게 생성된 S3 엔드포인트를 조직 외에 IAM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막고자 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별도의 엔드포인트 폴리시가 없다면 VPC 내에서 출발하는 어떠한 IAM 자격증명도 이 엔드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악의적인 사용자가 개인 S3 버킷에 접근할 때에도 이 S3 엔드포인트를 악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악용 사례를 예방하려면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엔드포인트 폴리시의 적용이 필요합니다. 화면의 엔드포인트 폴리시를 보시면 컨디션에 Principal OG ID에 대한 조건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조건이 적용이 되면 지정된 조직 이외에 속한 IAM 자격증명은 해당 엔드포인트를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코리아 버킷에 대해 VPC가 아닌 외부에서 접근하는 경로를 차단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에는 S3의 버킷 폴리시에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S3 버킷 접근 시 특정 VPC 엔드포인트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지정하면 됩니다. 이렇게 버킷 폴리시와 엔드포인트 폴리시를 적절히 활용하시면 S3 버킷에 대한 외부 위협뿐만이 아니라 내부자 위협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S3의 새로운 기능 중 하나인 S3 액세스 포인트의 활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액세스 포인트는 여러 사용자나 조직이 공유해서 사용하는 S3 버킷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분산된 팀 환경에서 S3 데이터 레이크로 사용하는 환경이 가장 대표적인 사용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나의 S3 버킷에 대해 재무팀, 영업팀, 그리고 개발팀 등이 액세스 포인트를 통해 어떻게 접근 권한을 제어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3 액세스 포인트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3 액세스 포인트는 관리자가 지정한 액세스 포인트 이름에 따라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은 액세스 포인트 호스트 네임을 갖습니다. 관리자는 액세스 포인트 이름만을 지정하실 수 있고 계정 아이디부터 그 이후의 모든 액세스 포인트 호스트네임 구조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액세스 포인트명을 이용하여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하시면 내부 혹은 외부 사용자는 S3 버킷에 접근할 때 오리지널 S3 버킷에 직접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액세스 포인트 호스트네임을 통해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이렇게 생성된 액세스 포인트에는 S3 버킷 폴리시처럼 액세스 포인트 폴리시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간단하게 S3 액세스 포인트의 장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S3 액세스 포인트가 있기 전 S3 버킷에 대한 접근 환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세스 포인트가 없는 환경에서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재무팀, 영업팀, 개발팀 등 동일한 S3 버킷을 사용하는 조직들이 동일한 S3 버킷 네임을 통해 S3에 접근을 했었고 S3 관리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팀별로 접근 가능한 데이터 영역이나 사용 가능한 권한에 대해 버킷 폴리시로 관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일 버킷 폴리시로 관리를 하다 보면 결국 버킷 폴리시가 길고 복잡해지는 단점이 따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런 점이 S3 관리자 입장에서는 아주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반해 S3 액세스 포인트를 사용하시면 하나의 버킷 폴리시를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드린 것처럼 액세스 포인트는 관리자의 설정에 따라 다양하게 생성할 수 있고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에는 개별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액세스 포인트 폴리시를 할당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오리지널 S3 버킷에 버킷 폴리시를 생성하고 두 개의 액세스 포인트를 생성한 다음 각각의 액세스 포인트에 액세스 포인트 폴리시를 할당하시면 각 폴리시의 라인을 최소화하실 수 있고 정책 관리를 편리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S3 보안 설정과 관련하여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S3 버킷에서 제공하는 S3 인벤토리 기능을 이용해서 S3 버킷의 암호화 상태와 관련한 내용들을 감사하고 보고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IAM Access Analyzer for S3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사용하는 S3 버킷 중 외부 계정이나 인터넷에 공유되어 있는 S3 버킷 리스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트러스티드 어드바이저에서는 퍼블릭하게 설정되어 있는 S3 버킷을 별도의 설정이 없더라도 자동으로 감지하고 알람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렇게 관리용으로 제공되는 S3 보안 설정 모니터링 이외에도 여러분들은 AWS 콘피그 규칙을 통해서도 S3의 보안 설정을 감시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자동으로 문제 해결 작업이 진행되도록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존 메시를 사용하시면 S3에 저장이 되어 있는 중요 정보나 민감 정보를 식별하는 것과 동시에 S3 버킷의 공개 설정 여부, 암호화 여부, 그리고 S3와 관련하여 가드 듀티에서 탐지한 내역 등을 통합하여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디도스 공격 방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AWS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구성하실 수 있는데요. 이 슬라이드에서는 AWS 환경에서 서버리스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인프라 보호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버리스 환경에서 사용자나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수신하는 게이트웨이로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는 요청에 대한 인증 및 인가 기능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리용으로 제공이 되는 API 게이트웨이 서비스인 만큼 가용성 보장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API 게이트웨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AWS 와프를 구성하시는 것을 적극 권고드립니다. AWS 와프는 완전 관리형 웹방화벽으로 AWS에서 제공하는 관리형 정책과 고객 관리형 정책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와프의 사용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레벨의 디도스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 AWS 쉴드 스탠다드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쉴드 스탠다드는 별도의 구독 절차 없이 사용 가능한 AWS 디도스 방어 서비스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서버리스 서비스의 디도스 보호를 위해 API 게이트웨이와 AWS 와프가 적용이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CP나 UDP 기반의 서비스인 경우의 인프라 보호 아키텍처입니다.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낮은 지연을 제공하는 네트워크 로드 밸런서가 사용이 되었고요. 다중 리전 환경에서 부하 분산 및 최단 경로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글로벌 엑셀러레이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용자 트래픽의 접점인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보호하기 위해 쉴드 어드밴스드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는 구독형 AWS 디도스 서비스로 쉴드 스탠다드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다양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쉴드 어드밴스드에서 보호 가능한 자원을 이용해서 AWS 서비스를 구성하는 경우라면 쉴드 어드밴스드 서비스의 적용을 권고드립니다. 다음은 조금 전 언급드린 서버리스나 TCP, UDP 서비스가 아닌 웹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보호 아키텍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VPC 구조를 먼저 살펴보면 EC2 인스턴스와 같은 웹서버는 내부망에 위치하도록 구성하였고 클라우드 프론트를 경유해서 ALB를 통해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구성하였습니다.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클라우드 프론트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는데요. 클라우드 프론트는 컨텐츠를 빠르게 제공하는 장점뿐만 아니라 디도스 방어 관점에서도 장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프론트에 AWS 쉴드 어드밴스드와 AWS 와프를 각각 적용하였습니다. AWS 와프는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서 통합 관리하도록 구성하였고요. AWS 쉴드 어드밴스는 이전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스탠다드에 비해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디도스 방어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쉴드 어드밴스드를 구독하는 고객이라면 파이어월 매니저와 AWS 와프를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프론트, 쉴드 어드밴스드, 와프, 그리고 로드 밸런스까지 이용한 아키텍처를 구성하시게 된다면 네트워크 레벨의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 레벨의 디도스 공격에 대한 탐지 및 차단이 가능하고 보다 안전한 웹 서비스 제공 환경이 구성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쉴드 어드밴스드를 구독하신 고객이라면 무료로 제공되는 파이어월 매니저를 통해서 디도스와 관련한 상태 모니터링을 통합하실 수 있습니다. 쉴드 어드밴스드 구독 고객은 클라우드 와치에서 디도스와 관련한 매트릭을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도스 매트릭을 보안 계정에서 통합하여 모니터링 하시거나 조직 내에 사용되는 모든 계정에서 발생되는 디도스 관련 경보를 통합하여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두에 말씀드린 클라우드상의 5가지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보안은 어렵고 클라우드에서의 보안도 역시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주요 보안 위협에 대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준비한다면 AWS 환경에서의 보안은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에 자격증명 관리에서부터 디도스 공격 방어까지 다루느라 각 항목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드리지 못한 점이 아쉽지만 제 세션이 여러분의 보안 환경 구성에 있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나은 세미나를 위해 설문 작성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